가까운 미래에 모든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어떤 가사 로봇이 나왔어요. 이거를 1,000만 원이면 다 살까요? 1,000만 원이면 완전 사죠. 네. 저도 궁금했어요. 그럼 AI가 한국이 많이 뒤지고 있는 순위로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냐, 사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입니다. 테마버스의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기자입니다. 저는 가전주부 최서영입니다. 네, 저희 1부에서는 가전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신기술이 집약된 가전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새 나오는 가전들 보면 거의 스마트, AI 이 글자는 거의 빼놓지 않고 다 붙여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여러 신기술이 추가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저는 전통적인 가전제품도 아직까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가전이 발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사실 주부의 실종인 것 같아요. 아. 가사 노동의 어떤 그런 짐을 지기 싫어하는 그런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뭔가 다른 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같은 거를 현대인들이만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쓰기가 불편하다, 뭐 편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뭔가 맡길 수 있는 거는 맡기고 나는 뭔가 나만의 또 다른 생산성을 찾자, 이런 트렌드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AI 기능이 붙어서 좀 사소한 불편이 사라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요?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세탁기만 돌린다고 해도 예를 들면 우리 세제 넣었어야 되잖아요. 저는 세제를 계량해서 넣은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 세제 투입 기능이 있으니까 이 세제가 빈 것도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세제가 비었으니까 넣어달라고 하면은 세제 충전하고 내 빨래량이나 탁도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넣어주잖아요. 그냥 정말 우리가 숨 쉬듯이 그냥 모든 곳에 다 그런 편리함들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집안일이 정말 사소하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데 요새 뭐 맞벌이 가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추가됐을 때 수요가 충분한가 봐요. 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젊은 세대다 보니까 젊은 세대의 그 노동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요즘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요즘 고령화 사회 때문에 지지받고 있는 개념 한 가지가 있는데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연세가 드셨을 때 시설로 보내지 말고 그분들이 자신이 익숙한 집과 자신이 익숙한 이 지역사회에서 그대로 거주하실 수 있으면 어떠냐라고 하는 개념이 요즘에 많이 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사실 가사노동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 가사노동을 도와줄 수 있는 가전제품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굳이 시설에 가지 않고도 자신의 집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도 가전의 스마트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분들을 시설에 모실 때에는 이분들을 이제 24시간 케어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언제고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24시간 동안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가전제품에 어떤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 아침에 어머님이 일어나셔서 항상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한 잔 드시더라, 이런 패턴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뭐 정수기를 사용하시더라. 근데 그 패턴이 어느 날 깨졌다. 갑자기 냉장고를 안 여시네. 어느 날 갑자기 정수기를 사용 안 하시네. 그때 자제분들한테 좀 연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꼭 시설에 안 가시고라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럼 노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독거노인분들도 참 요새 많아지셨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CES 2025에서 나왔던 로봇 강아지가 되게 눈에 띄었거든요. 왜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가구들이 참 많아지고 그 정서적인 유대감을 채워줄 수 있는 로봇 강아지 시장성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그 실험 있잖아요. 원숭이 아기한테 밥을 주는 엄마와 포근하게 안아주는 엄마 중에 어떤 걸 더 엄마라고 느낄까라고 했을 때 털뭉치를 선택한 그 실험처럼 뭔가 이런 포근함이나 따뜻함이 있어야 이런 좀 유대감이나 감성적인 면이 좀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로봇 강아지를 보면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보고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걸로 공허함이 채워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기계는 기계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털뭉치인데 이렇게 만지면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그런 것들로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생물과 아닌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르신분들이 예를 들어 치매셔서 살아있는 강아지를 매 끼니를 챙겨주기 좀 어렵다, 그리고 뭐 씻겨주기 어렵다, 그런 분들에게는 또 로봇 강아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좀 분야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생물이 가져야 되는 그런 그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데는 생물,
대신 그런 걸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로봇 강아지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로봇 청소기 업체들이 좀 더 이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로봇 청소기가 정말 잘 빨아들이는데 강아지 모양으로까지 나오면은 그게 베스트일 것 같다. 괜찮다. 네, 잘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면 로봇 강아지 말고 사실 이미 잘 쓰이는 가전 중에 로봇자가 붙어 있는 거는 로봇 청소기 정도잖아요. 네. 저는 진짜 미래에는 더 많은 로봇들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다 가전기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어디까지가 가전기기일까요? 전기를 먹으면 가전기기일까요? 애매하죠. 그렇게 따지면 전기차는 가전기기인가요? 이런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번 CES에서도 보면은 전기차들이 또 이렇게 또 많이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 경계가 정말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가전기기라는 말 자체가 범위가 무엇인지 그런 걸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까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 정도를 좀 가전기기로 보면 좋지 않을까. 가전주부님께는 콘텐츠가 계속 수급되는 거니까 좋은 일이라고. 너무 좋아요. 마찬가지인데 로봇과 가전제품의 경계는 거의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로봇의 그럼 정의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국제 로봇 기구에서도 사실 그렇게 마땅한 정의는 잘 못 내리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이 정도로 구분하고 있긴 한데 이런 건 있었어요. 국제 표준 기구에서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동작할 수 있는 것을 로봇으로 정의를 하고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가전제품의 형태를 띄었는데 스스로 행동하면 이건 로봇인가? 이런 경계가 막 애매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뭐 지능형 가전 로봇 내지는 스마트형 뭐 가전 로봇 이런 식으로 새로운 카테고리가 아마 새로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두 분은 가까운 미래에 모든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어떤 가사 로봇이 나왔어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얼마에 팔아야 될까? 한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다 살까요? 1,000만 원이면 완전 사죠. 네. 뭐 얼마면은 사람들이 그 수요가 딱 적당히 있을까요? 저는 1,000만 원 정도면은 가사 일을 다 해주지 않고 한 반만 해줘도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지금 가전제품들 가격을 하나씩 더해보면은 그렇잖아요. 로봇 청소기 150만 원, 뭐 얼마 하면은 1,000만 원 되거든요. 그럼 저는 무조건 살 것 같아요. 리뷰도 하고 산 김에. 그러면은 이제 부부간에 이제 되게 금실도 좋아지고 뭐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이 후배로서 선배들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뭐 아무래도 이걸 네가 했네, 내가 했네 싸우는 일만 없어도 신혼 때 이제 싸움이 반으로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좀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 그럼 걔네가 뭘 해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줄 수 있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탁기가 없어지나? 근데 세탁기가 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지 않아요? 저는 약간 식사 준비 이런 거 생각했는데 냉장고 열어서 이제 브런치 이렇게 딱 차려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수거해가서 식세기에 꽂아놓고 이렇게 중간 과정들은 아직도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로봇 청소기도 밑단 이렇게 뭐 빼가지고 여기 청소해주고 먼지 봉투 버려주고 쓰레기 버리고 오고 이런 것만 해도 정말 너무 해줄 게 많잖아요. 그럼 로봇이 생겨도 가전은 안 없어질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계속 로봇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가전주부님께서는 미래엔 어떤 로봇이 나와서 이 일을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출산과 육아를 좀 약간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게 왜냐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봇이 뭐 하다못해 좀 재워주는 거라도 네. 그죠? 그런 거는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선배님들 그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좀. 이게 진짜 행복하지만 좀 손이 너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유 타주는 기계, 뭐 세척하는 기계 이런 게 나오시면 많이 편해졌잖아요. 근데 잠은 왜 못 재워주나? 그것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기 잠을 재워주는 육아 로봇. 뭔가 안전하게 좀 뭐 보육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 돌봄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사회에서 많은 것들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면 또 인구가 늘어야 되니까요. 제가 네. 결혼과 출산을 하기 전에 꼭 그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게는 안 될걸? 그러면 이제 이 가전 산업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로봇 산업 이런 시장들이 더 커지려면 결국에는 그 기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일을 퀄리티 있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이 가정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인공지능 발전이 필수적인 거고. 근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 엔비디아에서 로봇 기업들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하나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로봇 개발이 더 쉬워진다던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로봇을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로봇의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피지컬 AI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이미 우리 집을 다 돌아다녔어요. 매핑을 다 했어요. 매핑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아. 이제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휴머노이드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우리 집 구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러 그 싱크대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을 할 수가 없어. 데이터가 없구나.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설거지를 할 때 그 유리의 그 촉감과 유리가 어느 정도에서 깨지는지에 대한 강도와 그다음에 유연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갈 수는 있어. 그 데이터는 다 모아놨는데 정작 내가 이걸 들는 걸 못하는 거야. 이 데이터가 없어요. 얘가 얼마나 딱딱한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에 대한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로봇 하는 사람들이 또 고민이 뭐가 있냐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게 가능해요. 근데 로봇이라고 하는 거를 누군가 사용을 해야지 이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잖아요. 로봇이 이걸 만져보고 아 이거 너무 세게 만지면 부러지는구나. 살살 만지면 놓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모을 거냐는 거죠.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로봇이 제 역할을 못하는데 그 로봇을 사세요. 아 역할은 못하는데 일단 우리가 데이터 모아야 되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지?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나마 약간 실험적인 환경에서 몇 개의 데이터는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로봇가 두루마리 휴지를 푼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풀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로봇은 이 두 가지는 알아. 근데 이렇게 푸는 걸 몰라. 45도를 못 해요. 그러면은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이제 플랫폼에서 뭘 하냐면 요것과 요것을 연결시켜서 요것도 만들고 요것도 만들고 요것도 만들고 이 데이터를 약간의 다른 모습으로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면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로봇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럼 거기에서 니네가 로봇을 만들기 쉬워진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테마버스 저희 4회차잖아요. 근데 1회차, 2회차, 3회차 때도 계속 뭔가 어떤 산업이건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되게 잘 나간다. 이런 얘기를 계속 공통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경우에도 특히 AI 학습에 사용될 때는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 되니까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플랫폼이면은 독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 거의 독점 구조라고 보는 게 맞죠. 거의 한 기업의 독점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 이걸 깨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 기업들 만나고 투자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굳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갖고 우리가 스타게이트를 할게 그 반도체는 오픈 AI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독점 기업의 반도체만 지금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건 독점 구조로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저렴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게 우리에게 또 투자를 해달라.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결국 말씀하셨던 이 독점 구조를 어떻게든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 그러면 지금 좀 드는 생각이 AI? 우리가 지금 잘 하는 분야인가? 살짝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글로벌 기업들이 AI 시장을 사실 선점하고 있다시피 한 건데 이 국내 기업들이 역전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가 좀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다 상향 평준화가 또 될 거고 그럼 또 거기에서 이제 어떤 다른 걸 찾아가지고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AI가 한국이 많이 뒤지고 있나요? 순위로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굉장히 빠르게 시작했어요. 2022년 초 막 챗GPT가 열풍이 불기 시작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에서 한 두세 번째 손가락에 들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 기술력 차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력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순위를 매기냐면 논문의 개수, 그다음에 그 논문이 인용된 개수 이런 것들로 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 수준이 되게 높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게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나아가고. 근데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냐 사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에도 초거대 언어 모델이 있어요. 미스트랄이라고 있는데 2023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순위에서 대략 한 13위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순위 많이 낮죠. 근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걸 띄워보겠다고 엄청나게 세일즈를 막 한 거예요. 막 여기에다가 너희 공공 데이터 쓸 수 있게 해줄게. 외교 무대에서도 막 인공지능 셀링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셀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024년 1년이 되니까
6위까지 뛰어올랐어요. 많이 올랐네. 그 말은 빨리 따라잡을 수 있다. 된다. 아직 모두 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안 될 건 없다. 근데 빨리 뭔가 손을 쓰긴 써야 된다. 너무 늦지 않게 빨리 출발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AI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하면 되는 분야인 것 같고, 그 다음 단계, 잘 만든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해서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는 가전산업에 다 AI 스마트 붙어 있는 거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해요? 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해외에 뭐 다른 가전 브랜드든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이런 걸 보더라도 한국이 뭐 특별히 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앞서면 앞서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일부에서도 그 박람회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도 한국만큼 그런 AI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구현하면서 부스를 또 해놓은 데가 없잖아요, 보면은. 저는 충분히 금방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AI를 제외하고 뭐 로봇 제외하고 국내에서 우리가 가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올레드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스플레이는 뭐 우리나라가 최고죠. 그래요.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의 격차를 두고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좋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그 LCD는 이미 이제 중국에서 시장을 좀 점유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그래도 뭐 OLED라든가 이런 분야는 아직도 한국이 많이 앞서고 있기는 하죠. 하지만 또 중국이 무섭게 지금 또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안심할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품 가운데 1위가 반도체였다면 2위가 디스플레이가 될 정도로 그때는 우리나라가 LCD 수출을 진짜 전 세계에 막 다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LCD를 중국이 엄청 많이 따라왔죠. 사실 근데 이게 중국이 그냥 따라온 거를 반중 감정으로 보지 말고 그냥 산업의 변화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원래 LCD는 일본이 잘했어요. 그 LCD를 우리가 뺏어온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일본 분들은 우리나라가 LCD 산업을 뺏어갈 때 우리가 지금 중국에 느끼는 그 감정을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LCD로 한참 잘하고 있을 때 어떤 전자회사가 있었어요. 그때 막 IMF 거치고 닷컴 버블 거치고 하면서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갖고 반도체 부문하고 디스플레이 부문을 따로 쪼갰어요. 반도체 부문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HBM 제일 잘하는 그 기업 있죠. 그 기업이 됐고, 디스플레이가 어디로 갔냐면 중국의 BOE라고 하는 그 기업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BOE가 애플에게까지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다행히도 OLED는 대부분 우리나라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OLED로 기술 격차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OLED랑 아주 초고도화된 LCD랑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 구분이 안 돼. 또 OLED가 그 치명적으로 약간 번인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확실히 다 상향 평준화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쫓아오나 보네요. 그럼 한국 기업들이 계속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롤러블 디스플레이 이런 걸 자꾸 하는 이유도 차별화를 계속 두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만의 차별화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고급의 디스플레이가 많이 들어가는 걸 해야 우리나라 기업에 좀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또 자부심을 갖는 분야 중에 하나가 가전과 연관된 거 하면 반도체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이 반도체 산업이 위기다, 뭐 이런 뉴스가 요새 유독 많이 나와서 이 반도체 쪽 기술력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최고죠. 진짜 최고인데, 아마 헤드라인 보시면서 뭐 반도체 거의 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가능성은 좀 있는데, 좀 반도체를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진짜 초고성능의 반도체가 있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레거시라고 부르거든요. 범용 반도체가 있다면 사실 초고성능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이거 하나만 쓰고 있으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범용 반도체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수율이 낮아서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고, 우리나라는 수율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똑같은 범용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라면, 중국은 워낙 물량 공세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낮은 수율로도 그 막대한 물량을 공급해버리면 시장이 교란돼 버리잖아요. 그 가격 자체가 다운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려가 된다는 거지,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가 됐건 아니면 인공지능 반도체가 됐건 기술력에 있어서는 최고는 맞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계속 중국의 기술력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 중국 제품들 중에 기술력이 진짜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예시가 있을까요? 가전 브랜드는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디자인도 그렇고 사실 이제 우리는 자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가전제품 구매할 때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 중요하죠. 옛날에는 이제 중국 걸 보면은 좀 중국 거 느낌이 났어요. 뭔가가 정교하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와 퀄리티가 정말 너무 좋고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프리미엄 시장은 한국 제품이 좀 더 꽉 잡고 있지 않나. 저도 옛날에 자취할 때 선풍기 이 선이 너무 짧으니까 막 땡겨올라 하는데 이 멀티탭 걸려서 이럴 때 이제 무선 선풍기 그냥 사버려? 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니멀한 예쁜 디자인을 중국 기업에서 만들었지? 싶은 순간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디자인 같은 게 거의 100% 카피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또 완전 독창적으로 예쁜 디자인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렴한 것들이 많아서 좀 중저가에서는 정말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갖기 조금 어려워진 게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고급으로 가면은 뭐 브랜드의 역사라던가 신뢰라던가 여러 가지 면이 또 그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진 그래도 고급 가전 시장은 한국 브랜드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냉장고를 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우대리가 한번 냉장고를 산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네. 독립을 했어. 네. 냉장고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가전제품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보면 다 200만 원, 300만 원 이래요. 혼자 사는데 그럼 좀 싼 걸 찾으려니까 없어요. 근데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업들은 비싼 걸 팔아야지 많이 남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맞는 제품이 존재하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제품을 만들기에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괴리를 지금 누가 채우고 있냐? 중국이 채우고 있는. 근데 이렇게 중국의 제품들이 채우다 보면은 소비자 경험이 늘어나잖아요. 그때부터는 중국 브랜드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피할 수 없는 미래 같긴 해요.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써보니까 괜찮았다. 냉장고 써보니까 괜찮아서 TV도 사고 TV 써보니까 괜찮아서 뭐 청소기도 사고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럼 한국 기업이 그것도 만들어줘. 그건 수익성이 안 나와. 결국은 이제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중저가 시장부터 프리미엄 시장까지 야금야금 점점 잠식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상을 또 봐야죠. 아, 그럼 거기서 뭘 하지? 인공지능을 붙여야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케팅 측면에서도 되게 공격적이어졌어요. 원래 한국은 국내 브랜드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게 안 먹혔단 말이에요. 뭐 북미라든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잘 팔렸겠지만 근데 올해부터 그 마케팅 하는 거 보면은 와, 진짜 무서워요.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전주부님 주변의 테크 유튜버들도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졌죠. 예, 달라졌죠. 예전에는 아주 특이하거나 아주 저렴하거나 그런 리뷰들만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중국 제품 써봤는데 괜찮다. 그리고 뭐 어떤 거는 중국 제품이 더 낫기도 하다. 이게 그냥 좀 상식처럼 되어 버려가지고 침투력이 저는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전주부님께서는 이 가전 테크 분야를 되게 오랫동안 다뤄오신 건데 이렇게 가전 산업이 다양해지고 빨리 변화할 거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코로나 전후로 너무 이 모든 예측이 그냥 다 빗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왜 코로나가 기점이었어요? 그냥 참 그 코로나가 되게 신기했던 게 그때는 뭐든 다 잘 팔렸어요. 다 뭐 불경기다 뭐 이렇게 했어도 이 가전이라든가 뭐 IT 쪽만큼은 그렇게 호재가 없었어요. 다 집에서 일하니까 의자 사고 가구 사고 노트북 사고 뭐 다른 데 돈 안 쓰니까는 그냥 이 물건에다가 다 그냥 투자를 하는 그냥 그런 거여서 그때는 그냥 이렇게 계속 성장을 뭐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끝나버리니까 트렌드가 이제 완전히 좀 또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확실히 변화가 엄청 빠른 분야인 것 같기는 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국내 IT 테크 기업들이 부단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전주부님께서는 이 가전 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여전히 우위에 서는 이 자리를 수성하고 이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잘 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생태계 구축하는 거 그런 게 저는 필수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이상 뭔가 내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한계는 아마 기업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뭔가 좀 글로벌 전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 느낀 건데요. 이제 고령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시장을 조금 노릴 수 있는 뭐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꽤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르신들이나 이런 기술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쉽게 쓸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을 많이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어쨌든 선진국들은 다 똑같이 겪고 있는 현상이 저출산 고령화니까 그쪽 시장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단위를 넘어갔어요, 이제. 그럼 이건 국가가 나서줘야 될 수준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게이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 700조 원이 넘는다면서요. 이거를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저장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장됐던 데이터들을 우리가 서로 보고 뭐 이렇게 뭐 SNS로도 사용하고 이런 거라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일부의 의견이긴 한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생기려면 전력이 뭐 한 40기가와트는 더 추가로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분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40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 원전 1기가 1기가와트예요. 원전 40개를 더 세워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생기려면 그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발전소가 필요한 거고, 그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전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전선이 필요한 거고,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일이 이제 앞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국가 단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괜히 트럼프가 나와서 우리가 700조 원을 투자해서 스타게이트라는 하늘의 문을 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기업이 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때는 국가 단위의 정책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 테마버스에서는 신기술이 집약된 가전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은 가전주부로서 그리고 말 많은 소녀로서 각각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 가전주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변하지 않을 가전기기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 기능, 기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어떤 부가 기능들이 많아봤자 내가 애시당초 얘를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능은 사실 충실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기를 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기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이번 질문은 말 많은 소녀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좀 인격 변신 한번 할게요. 네. 네. 기술은 이제 끊임없이 발전할 거고, 그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미래를 맞이하게 될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런 조사 결과가 있대요. 사람들이 다른 직업은 쉽게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쉽게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게 이제 다가올 미래지만 아직 우리가 시간은 있다. 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 또 다른 테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저는 가전주부 말 많은 소녀 최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